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세금 환급 받았다고 받게 될 것 같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왠지 불안하다고 말하는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에서 왜 불안해? 환급 받으면 좋아야지. 국세청에서 종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년에는 그 소위 말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이름이 붙어서 왔습니다. 필요금의 60%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자였어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경비 인정 비율이 그냥 기준경비율 대상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때는 네.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경비를 많이 썼으면은 네가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경비를 더 많이 썼다는 거를 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네가 갖춰놔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신고해. 국세청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일정 액수 이하의 수입을 얻었을 때는 그러니까 좀 수입 규모가 영세하면 단순 경비율을 국세청에서 적용을 해주는데 그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는 기준 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과세 표준은 줄어들겠죠. 과표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이게 만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서류는 아예 이름이 단순 채움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네 소득을 파악해 봤더니 너는 그냥 이대로 내용에 따라서 세금을 그냥 내거나 또는 환급을 받으면 돼.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분명히 작년까지는 너는 장부를 써야 되러 왔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수입을 대상으로 온 거죠. 예? 올해는 너는 그냥 이대로 해라고 왔는데 넌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뻐하나 보다 정부에서 김민하 평론가를. 그게 아니죠. 지난해 수입이 줄어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도 왜 지난해 수입이 이렇게 줄었는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럼 환급 받으면 뭐 사지? 뭐 이런 생각. 네. 뭐 어떤 전자기기 살까? 어떤 게임기 살까? 고민한다는 거야. 참 진짜. 얄궂은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준다고 그러면 받으면 되지 그냥. 뭘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 복잡한 게 아니고 국세청이 알아서 다 계산해 주고 있구만. 수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요즘 일이다, 지금 이겁니다. 세수가 펑크 나가서 세금 더 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법인세 깎아주고 뭐 부자 감세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세수가 막 계속 뭐 펑크 나니까 있는 세금 없는 세금 박박 긁고 있단 말이야 지금. 종부세 대상 때문에 지금 종부세 대상자들이 골치 아파요. 머리 터지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 말씀만 드리면 혹시라도 나중에 결국은 이게 세금을 돌려준다는 게 저 대신 세금 낸 그 세금을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 회사가 저 대신에 낸 세금이 많아서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낼 세금을 먼저 떼고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리가 없는데. 근데 여기 혹시 잘못된 거면 나중에 토해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있어서 온갖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나쁜 일부터 생각을 해요. 절대 사고는 안 칠 스타일이구나.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 MBTI는 뭐지 이거는? 네? MBTI는 뭐라고 설명해? MBTI는 저는 MBTI인가? INTP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죠, 뭐. 네. 알았어. 참 진짜 세금 얘기로 한 5분 그러니까 갔네요. 팔자 벌써.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진짜. 갑자기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자 그러면은 오늘 신문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거를 주제로 먼저 올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신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신문들이 분석한 내용부터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조선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한중 일은 없네. 한중 외교안보 2+2 대화만 된다. 이걸 일면에다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한중 FTA 문화 법률로 확대 추진. 이래서 한중 FTA에서 한미 FTA 2단계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화 법률이라는 게 2단계 서비스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로 확대하기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의한 내용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보여주십시오. 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섞어놓은 지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 그리고 또 FTA 협상 재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섞어서 한겨레 신문의 일면을 만들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신문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네. 약간 설명드리면 네.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는 아마 오늘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앞서서 어제 한중 간에 그리고 한일 간에 양자회담을 그렇죠. 개별적인 양자회담을 한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지금 보시듯이 한중 간에 이제 외교안보 관련해서 2+2 회의를 앞으로 합시다. 요거하고 한중 FTA에 관련된 뭔가 협의를 앞으로 하던 것이 있는데 계속 합시다. 요게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것에 비중 있게 지금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따로따로 한중, 한일 이렇게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분리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 한알령에 막혔던 관광 등 서비스장 개방 협상 4달 재개. 그러니까 협상을 이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중 외교안보 대화 4달 첫 회의, 사드 후 중단됐던 채널 급높여 재개.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은 아까 한겨레 신문에 두 가지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게 위아래로 기사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경제 부분, 하나는 외교 안보 부분. 이렇게 지금 그 동아일보가 지면을 그렇죠. 설명드리기 좋게 그렇게 편집을 해놔서 저희가 동아일보 3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맥락을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 외교안보 2+2 회담이라는 거는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한국, 중국에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외교안보 대화를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안 자체는 중국이 먼저 했대요. 그럼 왜 중국이 이것을 제안하느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적 압박입니다만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명분은 외교안보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적 위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관세라든가 또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틱톡의 뭐 매각, 강제 매각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들고 압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럼 중국은 한국하고 뭔가 이 외교안보 관련 사안 대화를 해서 이것을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일단 외교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출구 같은 게 필요하니까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한국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거나 양쪽으로 좀 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제 논리로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외교안보 논리를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령 뭐 대만 문제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중국도 경제 문제를 목표로 해서 왔지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리창 총리가 온 거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안 오고 경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목적으로 왔지만 명분은 외교안보다를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굳이 외교안보 2+2 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를 내용을 쭉 보면은 결국은 목적은 중국이 공급망 교란 위기의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또 중국하고의 관계가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어려워졌지. 그렇죠. 이 부분을 또 그냥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제안하는 것을 우리도 받는 차원이다. 그래서 외교안보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외교안보 대화라고 하면 외교안보 고유의 이슈를 이 회의에서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한중일 회의에서 주목해서 만약에 여기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언론은 그럼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즉 북한의 어떤 그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이 힘을 실어주는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일면에 저렇게 외교안보 대화 2+2 하는 거에 대해 방점을 찍은 건데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기까지는 못 나갈 거다. 못 나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얘기할 것 같으면 어제 진작에 얘기했어야지. 그렇죠. 리창이. 그렇죠. 어제 이 핵심 부분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 그래서 조선일보가 일면에 저렇게 힘은 실었지만 관심 있어서 실었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동아일보가 아까 일면에 보시면은 지금 기사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지금 FTA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화 법률로 확대 추진 이렇게 이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제 교류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 지식 산업이라든지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또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일면 제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김남평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무슨 뭐 한중의 FTA는 이미 다 체결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중의 FTA가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지금 타결이 됐고요. 2015년 12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 분야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2016년 아시다시피 사드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2017년 한한령이 내려져서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도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2단계 협상이 진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2단계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에 그러니까 문화 법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문화 법률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일면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서비스 협상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리창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창 총리는 첨단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의 제일 교역국이었잖아요, 중국이. 근데 한중 관계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외교를 그동안에 했던 거 아닙니까? 뭐 동맹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등한시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 중국을 좀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 이렇게 신문들에서도 분석은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기사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교안보 대화가 내달 첫 회의를 들어간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차관급 대화 채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참여하는 회의인 건데 네. 근데 이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안보 사안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의 논의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이 외교 국방 분야 고위 관료가 참여한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차관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이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논의가 진행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화의 내용에서. 네.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북한, 대만 문제 등 구조적 난제들은 신설되는 외교안보 대화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이 어느 정도 이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미주사라고 돼 있는데 가령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리 총리에게 중국이 안전보장이 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리 총리가 어떤 답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다.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의 발표문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그걸 밝혔다는 내용이 있는데 네. 한국의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거는 대만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한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쨌든 다시 한번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측 발표문에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도 껄끄럽기 때문에 굳이 어떤 합의된 상태의 어떤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외교안보 대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대화를 신설한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고유의 의제에서 뭔가에 진행되는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제 결과물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의 사고가 좀 했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쩔 수 뭐 없는 이념이 우선이니 어쩌니 그렇죠. 이런 소리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 경제적인 영향이나 이런 거를 계속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보수 언론이나 또 보수적인 전문가들 내에서도 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한미일 간의 협력이나 이런 거를 뭐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대로 하지만 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한미일과의 협력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어떤 외교안보 전략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 북중로가 뭉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하게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잖아요.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소원했던 거지. 너무 이제 배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국익을 하나도 챙기지도 못했고 뒤늦게 역시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나? 총선에서 패배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중 정상회담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한일 정상회의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 사태는 한일 관계와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보안 유출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축소해서 발언을 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의 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아주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말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는 거 잘해. 이게 원래 외교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근데 윤 대통령이 그걸 못해서 그런 거지.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일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이 시장의 스타일, 시장의 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삼는 게 네이버한테 지분을 팔으라고 한 건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왜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해? 그렇죠. 네이버 라인 야후한테 너네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아닌 거지? 이렇게 네. 질문하는 게 너네 뭐야? 꼭 지분을 팔으라고 하는 거는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그럼 지분을 팔으라는 게 아니고 보안 점검에 있어서의 보안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보안 거버넌스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게 좋은 걸로 하자는 거지 뭘 그런 걸 복잡하게 얘기하고 자 한잔해 이제 이렇게 네, 한일 이런 관계는 분위기로 여전히 좋아. 네, 이런 분위기로 대화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시선에서 오늘 뭐 이 사실은 보수 언론 같으면은 보수 언론의 시선에서는 이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어쨌든 국내적인 비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시다 총리한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라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그러한 답변을 이끌어낸 겁니다. 뭐 이런 톤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도 지금 다른 언론에서 있다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맞은 건데. 우리가 맞은 거잖아 사실은. 너 왜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때린 거 아닌 거지? 나 그런 뜻에서 때린 거 아니지? 아니 맞았는데 지금 때린 게 아니고 만진 거지?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잠깐 뭐 내가 부딪힌 거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창땡이라는 사람이 이 그랩 했던 거 생각난다. 야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 갑자기 엉덩이 그랩이 생각난다. 야 굉장히 오래된 얘기. 너 왜 성추행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랩 이거 뭐라고 그랬지 그때? 기억도 안 나네. 움켜졌다 그랬나?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무슨 그 재밌는 하여튼 분인데 뭐. 예.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최소한 그래도 자존심은 세우고 그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일본 총리의 라인 사태 유감 표명조차 안 한 윤 대통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까 그 내용 김민하 평론가가 정리해 줬던 거랑 똑같아요. 윤 대통령이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사 총리가 그건 뭐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적하면서 경향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라인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 기업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에 대해 지분 관계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일본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한 어조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이나 지나도록 입장을 내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등 한일 관계에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정면 대응을 피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비굴한 외교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 스스로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가 퇴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일 국가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 구상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정도의 사안조차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한일 관계가 건강한지 묻고 싶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비유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너 나 때린 거 아닌 거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느낌이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가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게 답한 건 맞나? 때린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사실 때린 게 아니고 내 주먹이 네 볼에 시속 5km 속도로 맞은 닿은 것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보안 거버넌스가 뭔데요? 그렇죠? 그러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국일보라는 신문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였다. 그러니까 보안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안 유출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이걸 포함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책임 주체가 애매모호한 게 있어까지만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그 애매모호함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좀 분명히 해결해. 우리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를 좀 명확하게 지분을 매각해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네이버 지분 매각을 요구한 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기시다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것뿐이야 라고 답한 게 그러니까 때린 거 아니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주먹이 네 볼에 맞은 것뿐이야 이렇게 답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일보 기사의 제목이 윤 라인 문제는 양국 외교와 별개 일례 해명 요구 없이 선긋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모회사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조정을 요구한 행정지도를 두고 이례적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봉합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일본 총무성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에 나섰고 이를 두고 국내에서 네이버의 자본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수선이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고 논란 이후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던 우리 정부는 7월까지 제출하는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의 자본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단에 나섰는데 이 때문에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은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는데 보안 거버넌스와 자본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행정지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보안 거버넌스하고 자본관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냐가 사실 핵심인데 그건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난 3월에 일본 참의원 총무위원회에서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그러니까 총무성이 이 모든 걸 사실은 맞아요. 지시한 거지 않습니까? 예. 총무상이 뭐라고 했느냐. 라인야와 네이버를 향해서
상당한 수준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검토를 요구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즉 행정지도가 자본 문제와 연관된다는 설명 아니냐. 그러면 지금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지금 보안 거버넌스가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는 총무성은 기시다 내각에 있는 총무성이잖아요. 그렇죠. 총무성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안 거버넌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자본 관계의 재검토를 얘기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거기다 대고 계속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건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렇게 스쳤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내 몸의 일부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슬쩍 닿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너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 내 몸의 일부와 당신의 피부가 잠깐 그렇죠. 스치듯이 접근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뭐 이 정도지. 주먹이 같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내 몸의 일부 뭐 이렇게 표현한 한 정도 그 정도 애매하게 표현한 거랑네. 그렇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네. 그렇지. 네. 주먹은 온 거 아니지. 너의 몸의 일부가 스친 거지. 아니 그 정도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내가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 아예.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어쨌든 아이씨. 계속 맞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러니까는 지분 매각하라는 건 아닌 거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서 지분 매각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하라는 건 아닌 거지? 일본이 이렇게 놓고 찔렸나? 왜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이 2억 엔을 기부를 했을까요?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사면을 다시 네, 보면 거기에 네, 있어요. 옆에 있는 기사가 있잖아요. 조그만 예. 기사가. 예, 오른쪽에 1단짜리 기사를 이렇게 흘려놨어요. 그러니까 왜 난데없이 또 그동안에 안 하다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제3자 배상안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뭐 한일 뭐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기업 10억, 일본 기업이 1억 엔 이렇게 해가지고 20억 모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20억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냐? 진짜 우리도 지금 쪽팔린다 정말. 옛날에 배국 주는 거 가지고 퉁칩시다 얘기했을 때도 진짜 창피하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기금에 지금 경단년, 그러니까 개의단년이라고 하죠. 이 회원사가 2배 이상 2억 엔을 기금을 출연했다는 얘기가 나오네. 원래 1억 엔인가 낸 상태였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 또 핵심이 뭐냐면 이게 제3자 변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하는 형태가 아닌 걸 피하려고 제3자 변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의미를 살리려면 이 전범 기업에 해당하는 이 가해 기업들이 이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이 기금에 출연을 해서 돈을 좀 내야 의미가 사는 것 아니냐.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 미래 자라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일본 기업이 과거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 전범 기업들이 경단련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면 그러면 그 혜택은 미래 세대가 보게 될 테니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대로 그렇죠. 기금 출연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2억 엔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2억 엔에 전범 기업이 돈 낸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건 아니다. 전범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목이 강제동원 기업은 빠져. 이게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상당히 이제 의미부여를 또 했어. 그렇죠.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 엔을 추가 모금했다. 여기에 발맞춰 한국경제인협회, 그러니까 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죠. 에서도 재단의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 청년 미래 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미부여를 막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이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최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들이 추가로 기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평가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평가했다? 네, 잘했다. 네. 이렇게 했다. 네. 평가했다라는 거는 잘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좋다.
진짜 코 묻은 돈 주고 진짜 뭐 코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쪽팔리게 진짜 20억이 뭐냐? 20억도 아니지 지금 엔화 가치 떨어져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아 잘했다 그 얘기할 만한 수준이 되나?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껌값이야 껌값. 그것도 뭐 경단련 차원에서 낸 거잖아. 굳이 얘기하자면 정경련이 어디다가 그 정도 돈 냈다고 하면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 시점에서 냈을까? 일본 기업이. 한일 관계 우리 잘 되고 있어요. 라인 야후 사태도 있고 뭐 한일 관계 별로 안 좋고 삐걱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 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좋고 잘 만난다고 하니 우리가 선물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어? 뭐 그래가지고 2억엔 이렇게 냈다고 봐야 되나? 게이단렌이 뭐라고 게이단렌 측이라고 해서 요미우리 신문의 이 보도에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네. 한일 양국을 둘러싼 정세가 엄중하고 예단을 불허하는 상황이라 한층 더 파트너십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윤 대통령 체면 살려주기용 돈이라고 봐야겠네. 그러한 해석도 지금 그렇지? 가능할 것 같아.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뭔가 뭐 일을 좀 벌일 수는 있겠어요? 지금 벌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를 중앙일보 5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에 120억 더 필요. 한일 기업 참여를. 이게 뭔 말이에요? 120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뷰 기사인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심규선 이사장이 예?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재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결단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실제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재단이 판결을 통해 확정된 배상금, 지연이자를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그걸 하는 재단이에요, 여기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11명이 판결금을 받은 상황인데 네. 이 지금 계속 이제 받을 사람들은 계속 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네.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하면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심 이사장은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승소사 측을 접촉해 본 결과 90% 이상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 120억 원 안팎의 이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남은 돈이 3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포스코 등이 재단에 기부한 41억 1,400만 원. 그래서 그중에 약 38억 원을 피해자 11명한테 지급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4명을 위한 공탁금으로 지출을 하고 나니까 결국 남아있는 돈은 3억 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거네? 그리고 재원을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결국은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건데 예?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외에는 마땅한 다른 방안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예? 이 방안에 참여를 안 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한일 뭐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라도 참여를 하던가. 그러니까 아까 그 경단련이 냈다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2억엔 냈다고 하잖아. 그 심 이사장은 거기 낸다고 해서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라도 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이 이 재단에 내는 돈에 어떤 명분이 설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라도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억엔 수준이다라고 하면 아니 그건 또 별개잖아. 그렇죠. 별개인데다가 그럼 여기는 돈이 계속 없는 거고 저기다가는 돈을 지금 20억 낸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러프하게 따지면은. 그렇죠. 근데 별개인데도 뭐 우리한테 안 줄 거면 여기다가라도 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야? 환율 따져도 20억이 됩니까? 20억이 아니 한 17억밖에 안 돼. 그렇죠. 17억밖에 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일본 기업들이 우리가 그 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린 인정 못하는 얘기지만 법적인 부분 때문에 요 재단에 못 내고 한일 간의 그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다가 한 200억 우리 돈으로 한 200억 내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이 저기다 200억 냈으니까 우리 재단에다가 그렇죠. 우리도 한 200억 모아서 내자. 뭐 200억이 아니더라도 100억이라도 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일본 기업이 저렇게 뻗대니까. 그리고 특히 그 일본 기업이 내는 돈이라면 거기에 전범 기업이라도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든가 그렇죠. 어떻게든가 얼기설기 뭐 의미를 만들 텐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살지 않는 상황에서 2억엔 내고선 지금 제3자 변제라는 거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그 방안인데 작동도 안 하게 생긴 상황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2억 원 일본 기업이 냈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평가를 하고 대통령실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기금에 있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여기 있고 그럼 재단은 재단에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의 돈은 3억 원밖에 안 남았고 여기 기금은 그렇게 따지면 또 기금은 또 돈이 많네. 이것도 쥐꼬리지만 내가 보니까 그럼 도대체 재단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배상 판결 나올 텐데 그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피해자들 다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네. 시간 이럴 거면 끌면서. 제3자 변제를 왜 추진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거면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서. 그건 그냥 가서 드셔도 되는데 그냥. 가서 아니 폼나게 드시고 싶어서. 오므라이스는 참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체면 세우기용 외교를 하는 거야.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게 도대체 철학이나 역사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진짜. 또 빨리 다음 소식 가야 됩니다. 갑시다. 갑시다. 자, 연금 얘기로 가보죠. 오늘 신문이 두 번째로 비중 있게 다룬 기사는 연금 얘기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김진표 연금 보수개혁 21대 국회에서 끝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21대에서 논의해왔던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고 또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죠.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논의가 굉장히 성숙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26년 만에 9%에서 13%로 올리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험 요금을 올리는 거니까. 이게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했던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 40년 동안 뭐 연금을 부었다고 가정할 때 그때 소득이 100만 원이면 나중에 40만 원을 줄지 뭐 42만 원을 줄지 4만 원을 줄지 뭐 이걸 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42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설계상으로는. 근데 국민의힘은 43만 원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원래 50만 원을 주자고 얘기했다가 45만 원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하다가 국민의힘이 44만 원을 주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걸 안 받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44만 원도 받읍시다. 받을게. 개혁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금 고갈이 2064년에 빵원이 된다니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돈을 조금 더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3% 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에 연금개혁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야? 뻗대고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을.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모수개혁이라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21대에서 끝내버립시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하고 통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구조개혁은 22대 때 다시 한번 또 논의합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못 받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뭐야, 내가 너무 많이 설명했나? 아니죠,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뭐 어떡할까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럼 한겨레 신문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한겨레 신문 5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기금 고갈 위기 강조하더니 보험료 인상 합의에도 발 뺀 당정.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합의하라고 뭐 이렇게 한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참 이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돼서 정권 초기에 사실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이 정권 초기에 명확한 입장을 잡고 접근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정권 초기부터 사실은 정부가 입장이 없었습니다. 입장이 없고 전문가들 모아놓고 좋은 안을 한번 논의해 보세요라고 해서 네. 그렇게 접근하면 논의가 되나요? 사실 근데 몇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보험료율을 올릴 거냐 두느냐,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을 올릴 거냐 두느냐, 그다음에 다른 쟁점들 예를 들면 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등 이런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예를 들면 보험료율도 올리고 대체율도 올립시다. 또는 보험료를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그냥 둡시다.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낮춥시다.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해서 뭐 논의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뒀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래갖고 그 안에서 큰 이 그림부터 잡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뺐는데 그거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전문가들도 소득 보장론자가 있고 재정 안정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어쨌든 국회에 설치된 특위에서 공론화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에게 자료를 쭉 주고 일종의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의견을 쫙 모았어요. 모았더니 더 주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좋다라는 결론이 일단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 따라서 어쨌든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에 따라서 국회가 그러면 이 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험료율은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냐 5%냐 3%냐 요 수준에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끝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실 합의가 안 돼 지금 합의를 할 수 없는 안이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어렵습니다 하고 톤을 들어버렸고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니까 21대에서는 안 될 것 같고 22대에서 논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계속 21대에서는 절대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없어. 22대로 무조건 가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와 이 소득 대체율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겠다고 주장한 44%의 소득 대체율 차이를 따져보면 국민의힘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겨레 기사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고가 시점은 여당 안이나 야당 안이나 1년 차이다. 소득대체율 45%일 경우에는 2063년, 소득대체율 43에서 44%일 경우에는 2064년 1년 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차이도 없는데 왜 합의를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선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연금개혁 해병대원 보수 이슈 공략하는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9일 있었던 영수회담 때 윤 대통령한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연금개혁 문제를 꺼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연금개혁안 처리를 미심쩍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거나 연금개혁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떠넘기려는 정략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본회의 소집 명분으로 삼는다고 하는 게 이게 본회의 소집 명분이라고 하는 게 왜 그 연금개혁으로 삼아? 그냥 해병대 특검법 자체가 명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명분으로 삼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전혀 뭐 그건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여기도 나오지만 연금개혁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22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자라고 했다. 영수회담에서. 그래서 이날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길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연금개혁은 정권의 주요 성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인데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였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전반적인 톤이 뭐냐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금개혁 밀어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보수 이슈를 공략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얘기하자면 조선일보 제목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해법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 보수 이슈를 네가 지고 가잖아. 네가 깃발 들고 먼저 지고 가는 건 우린 그 꼬라지 못 보겠어. 이거 아닌가? 근데 그 꼬라지를 못 보겠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여당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너네 뭐해 지금? 너네 뺏겼어 너네 거.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토요일 날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민주당이 연금개혁 처리하면 수권 정당 인정받을 것 뭐 이런 제목이에요 사설 제목이. 그러니까 그 무슨 마치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일방 처리하라는 얘기인가? 거부권 행사 안 하나?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개혁인데 민주당이 선뜻 가가지고 우리 동의할게. 만약에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나눠질게. 우리도 같이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뜨고 하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야. 왜 저러지? 그렇죠. 정부 여당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이 보수 언론도 안 그런 보수 언론도 있습니다만 보수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자는데 왜 안 해? 정부 여당한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 좀 경론이 있는 거면은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해서 이렇게 하자 말자 경론이 있는 거면은 또 모르겠는데 오늘 언론 보도 쭉 내용을 보면은 아까 양측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득 보장론자와 재정 안정론자 양측이 있다고 하는데 양쪽의 전문가들 모두가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모수 개혁 먼저 해놓고 그렇죠. 갑시다.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합의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것에 지금 합의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걸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양쪽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조개혁 문제는 22대 국회 가서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언론도. 그러니까 신문 사설에서 이 문제 지적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거 2개 사설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한겨레 신문 사설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건 개혁 의지는 있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이 끝이 아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지만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의된 것부터 하나씩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아니 정부 여당은 김 의장이 지금 이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조차도 대바람에 거부를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더니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국민의사 반영 운운하며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핑계가 모순되고 군색하기 짝이 없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번번이 걷어차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당은 난데없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하고 나왔다. 의장이 간곡한 공고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무슨 생뚱맞은 협의체 타령인가? 거부를 위한 거부나 다름없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연금개혁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동아일보 사설은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세요. 동아일보 사설 앞서 말씀드린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의 주장은 궁색해 보인다. 여당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영연금과 연계한 전체 구조의 개혁 없이 국민연금만 떼어내 개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합의하기 힘든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한 뒤에 추가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데 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찬성한다. 더욱이 작년 10월 정부 단일안 없이 24개 시나리오를 국회에 던져놓고 손을 놨던 정부가 이제 와서 설명 시간 부족 운운하는 거는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김진표 의장 제안에 대해서 여야가 수용한다면 정쟁 소지 최소화할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일을 드물게 좋은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정부 여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22대 국회로 미뤘다가 모수개혁도 구조개혁도 다 무산될 경우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외교도 그렇고 지금 연금도 그렇고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한겨레신문 만평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온 설거지 덩어리 막 온 집안에다 막 지저분하게 널브러 놓은 거를 만평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도 안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거 막 혼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요? 난 설거지거리를 전 정권에 물려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설거지하고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식기세척기는 없나? 하여튼 예. 그리고 최상비 특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굉장히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요.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김규환 사령관이 VIP 경로 재참안했다는 작년 8월 1일 해병대 회의 때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실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부과했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신문 일면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서. 죄송합니다. 경향신문.
이게 그거잖아요. 그 VIP 경로 언급했다고 하는 거 김기한 사령관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회의 때 그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외부에서 압력을 넣게 되면은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은 날은 지난해 7월 31일. 그러니까 하루 뒤에 브리핑이 막 취소가 되고 막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 들은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그리고 다음 날 해병대 무슨 회의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 전날 대책회의였던 그렇죠. 거지 그게. 그렇죠. 그 전날 VIP가 경로에서 이거 안 돼.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날 박정훈 대령이 그 이후로 우리가 요 브리핑 취소하고 뭐 혐의자를 빼고 이런 거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 문서를 적어가지고 네. 그 회의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회의에 들고 간 문서 제목이 채모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이고요. 한 장짜리였는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보류 사유에 그러니까 7월 31일 날 수사 결과 발표가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였다라는 거고 이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이 작성에 관여를 했다. 무슨 내용이냐?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 즉 혐의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혐의자를 변경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에 여기는 이제 BH라고 약어를 썼다는데 대통령실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이런 내용을 적었고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그러니까 임성근 1사단장 얘기하는 건데 혐의자에서 빼면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도 없다 이런 내용을 써놨다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경로서를 읽고 그다음에 수사 압력이 들어왔을 때부터 수사단에서는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령관한테까지 보고를 했었다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게 실행이 된 거잖아요. 저희 사령관은 이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8월 9일에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종섭 장관이 그날 보고할 게 있어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8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치고 복귀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 허락받고 이첩해야 되는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를 또 했다는 거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그다음에 이 회의 전후로 주요 인사들하고 김기한 사령관이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하고 문자 메시지를 막 주고받는다든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하고도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의심되는 대목인 것이죠. 네. 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상문 특검법 그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재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에서 몇 표의 반란표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5면에 관련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론에 4명째 반기. 최재형 의원까지 지금 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의견 유보도 최소 5명이다. 동아일보가 취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아일보 취재 결과 22대 총선 낙선, 낙천, 불출마 의원 58명 중 당론을 따를지 결정하지 못한 의원이 최소 5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특검 반대 당론에 유보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이 최소 5명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지금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단장인데 네.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국민의힘 의원 6명을 만났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심각하게 찬성 투표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명은 거론 안 했는데 이 6명 만난 사람 6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4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한겨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6명의 네. 반이면 3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4명이잖아요. 4 더하기 3은 7이지 않습니까? 7명. 그래서 한겨레는 박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7표가량으로 추정된다. 한겨레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5명이 더 있어서 9명인 것인지 9명가량 되는 것인지 그치. 7명이 되는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9명이든 7명이든 어찌됐든 그 정도 반란표가 나올 경우에는 윤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정치적, 법적, 정신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타격. 네. 심리적 타격. 그러면 또
경로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될 텐데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여튼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제목만 보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지금 그 검찰이 김건희 이른바 명품백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련돼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쓴 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겨레 구면 보여주십시오. 그 권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쓰레기 분리수 과정에서 수거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검찰 수사 받았는데 그 쓰레기장에서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CCTV로 확인하려고 했더니 보관기관이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더라.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버리는 장면 그것도 확보를 못했고 네.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방문 당시의 CCTV 영상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증언대로 다른 사람도 있는지 등등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확보 못했고 그다음에 이걸 전화로 왔으면 방문객 명단이 있을 텐데 그렇죠.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객 명단도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사라졌다잖아. 그 명단이. 택배가 왔다 그러면 택배 일지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택배 일지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싹 증거를 수사팀은 없애면 이랬나 아무것도 확보를 못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부장들 바꿀지 말지 굉장히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임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뭐 유임을 하든가 말든가 뭐 별로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하여튼 저거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지금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품백 수사 문제. 네. 명품백 수사는 어디까지 했는지도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사팀을 바꾸면 아예 수사 의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팀 유임하는 걸 건의했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수사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구나. 그냥 둬도 되는 거 아닐까. 하여튼 그건 아직 인사가 안 났으니까 왜 안 내는 거야? 24일 날 낸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미적미적대고 있네. 내겠죠. 뭐 생각이 복잡한 모양이네. 한번 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도와주십시오.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